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30대입니다. 요즘 세상에 계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흔히 돈으로 급을 나누는 건 흔한 일이 되었는데요. 어린아이들도 흔히 부모의 차나 집으로 서로 비교를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생각보다 돈을 따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의 기가 막힌 얘기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을 할 때 사실 큰 반대는 없었는데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시모는 남편보다 학벌이며 능력이 좋았던 시동생을 좀 더 신경 쓴다고 했었고 역시나 결혼을 할 때도 그다지 결혼에 관심이 없으셨죠. 다만 저를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솔직히 나는 성현이가 능력도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었거든. 근데 어디서 이렇게 능력 있는 애를 데리고 올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어. 어떻게 대기업 다니는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니?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요즘은 솔직히 능력도 있고 그래야 만나기도 하고 결혼도 하잖아. 내가 신기해서 그래. 어머님, 보기보다 성현 씨 능력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어머님께선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현 씨 능력에 비해서는 작은 회사죠. 에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니지. 어쨌든 한 명이라도 대기업 다니니 다행이네.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도 중견기업 다녀서 괜찮은데 솔직히 큰애는 약간 벌이가 부족하니까 고만고만한 애 데리고 오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딱 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잘 됐다 싶어서 반대도 한 번도 안 했잖아. 다른 건 솔직히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만 잘 벌면 장땡이지 뭐. 난 니네 집에서 어떻게 허락했나 너무 궁금했어. 상견례에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참았다니까. 어머님, 그래도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현 씨 인성도 좋고 얼마나 착실하고 부지런한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성현 씨는 앞으로 그 성실함 때문에 더 잘 될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성현 씨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걸요? 그래. 너희 집이야 뭐 여유로우니까 그러겠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 뭐. 어찌되었든 내가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봤다고 하니까 어찌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다음에 내 친구들 있을 때 한번 인사하러 올 수 있니? 내가 너 시집 온다고 하니까 내 어깨가 한껏 올라간 거 있지? 이게 다 대기업 힘이라니까. 시모는 마치 제가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말을 했고 처음에는 칭찬으로 들려 기분이 좋았지만 볼 때마다 대기업을 언급하는 시모를 보면서 은근히 기분이 묘해지곤 했죠. 남편의 능력에 비해서 잘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떠받들고 위해 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는 임신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왜 좋은 소식 안 들려주니? 이제쯤 슬슬 임신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너희가 30대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노산이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빨리 아이 낳고 둘째도 낳지. 이러다가 둘째 낳을 때는 노산 되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 갖고 낳고 그래야 되는 거야. 어머님, 저희 당분간은 임신 계획은 없어요. 2년 정도는 일에 좀 집중하려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아이를 갖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얼른 손주 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혼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신혼도 좀 더 즐기고 싶고요. 아니, 신혼이야. 1년 즐겼으면 됐지. 뭘 더 즐긴다는 거야? 그리고 너야 대기업이니까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휴가 이런 거 잘 되어 있지 않니? 그래서 다들 대기업 하는 거잖아.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 낳는 건 기본으로 해야지. 너희는 무슨 기본도 안 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어? 이제 30대인데 바로 임신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니? 아, 저희도 임신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있다가 낳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아직 주변에서도 출산 안 한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아이도 많이 낳는 게 아니라서 천천히 계획해도 될 것 같아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출산하고 복지가 좋아도 어쨌든 복직은 해야 하고 이후에 아이 돌보는 것도 고민해봐야 하고요. 대기업은 그런 거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보니까 아이 돌 때쯤 되면 다 어린이집 보내고 그런다더라. 100일 된 아이들도 간다던데? 어차피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키우는 거잖아. 아이 하나 낳고 나면 지들이 알아서 크겠지. 나중에 낳으나 지금 낳으나 매한가지야. 그러면 일찍 낳는 게 더 낫지 뭐. 다른 거 이상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시모의 임신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아이에 대해서 뚜렷하게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압박이 심해지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의 회사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월급도 밀리게 되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디든지 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급하게 알아보다 보면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기간을 좀 더 두고 제대로 된 곳으로 취업 준비를 해보라고 남편을 응원해주게 되었죠. 남편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모는 그 와중에 제가 남편을 지지해줬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저를 생각 없다면서 탓하셨어요. 예, 너는 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면 도시락 싸고서라도 말렸어야지. 그걸 그러라고 그냥 두니? 아니, 회사 사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지지 않겠어?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도 기다려준 직원들 고마워서 더 챙겨주겠지. 제 능력에 이제 또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한다는 거야? 나이도 나이고 더 어리고 능력 있는 애들이 얼마나 널리고 널렸는데 어떻게 너는 같이 철없이 생각을 해? 어머님, 그래도 남편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솔직히 월급도 밀리고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나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시간만 허비할 바엔 그만두는 게 낫죠. 지금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월급 못 받았어요. 겨우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나 챙겨줬지.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니? 버틸 만큼은 버텨봐야지. 절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취업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자리가 있으면 아무 곳이라도 들어가야지. 저번에 그리고 내가 소개해준 곳은 왜 안 다닌다고 한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 생각해가지고 아는 지인들 통해서 알아본 곳인데 너네가 싫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거기는 원래 다니던 곳보다 더 안 좋은 곳이잖아요. 지금 더 나은 상황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머님은 너무 남편 능력을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그래도 능력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도 않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게. 왜 일을 그만둬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겪냐 이 말이야. 그냥 거기서 버티면 되는 걸. 다른 것보다 나는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 어떻게 남편이 그냥 직장 그만둔다고 하는데 알겠다고 하고 받아줄 생각을 하니? 아휴, 이러다가 전에 다니던 곳 잘 되면 어쩌려고 그래? 시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남편의 전 직장은 결국 파산을 했고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일찍 나와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소송까지 해야 했죠.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잘 결정했다고 서로를 위로해줬지만 시모는 그 소식을 전하니 전에 했던 말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시댁에 모이게 되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는지 아니?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인데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시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고생하는 거 보고 있자니 짠하고 내가 너 잘 될 거라고 했지? 엄마가 성현이 너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언제 그랬어요? 나 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일 뭐라고 했으면서. 오히려 아내가 날 위로해줬지. 그리고 취업 준비나 할 때도 눈치 제일 많이 보게 한 사람이 엄만데 무슨 잘 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는 진짜 말 바꾸는 건 선수야, 선수. 아니,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래? 눈치를 줄 거였으면 내가 아니라 네 와이프가 줬겠지. 솔직히 남편이 직장 그만두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 얘가 너한테는 말은 못해도 나한테 슬쩍슬쩍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직장 그만둔 거 마음에 안 들어 했다더라. 그거 속에 감춰뒀으니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 네? 제가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남편 월급 밀리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는걸요? 어머님이 저한테 철없다 어쩐다 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우리 큰아들 알아서 잘할 거라고 했잖아. 네가 시집을 진짜 잘 온 거지. 이제 너는 속 편하고 좋겠다. 남편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하면 얼마나 편하니? 솔직히 여자들 대기업 다녀봤자 남자들 월급만 하겠어? 시모의 왔다 갔다 하는 언행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에게는 돈이 최고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도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니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 그 소식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를 해줬는데 시모만 난리가 났어요. 뭐? 임신을 했다고? 큰애가 취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야 큰애한테 용돈이나 좀 받아볼까 했더니만 어떻게 벌써 임신을 했어? 그렇게 임신해라 말할 때는 뭐 늦게 임신할 거라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만. 그러고 보니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이제는 부모한테 보답할 생각도 좀 해야지. 그동안 그래도 큰애 벌이가 변변치 않으니 내가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내 또래 친구들은 다들 아들내한테 용돈 받으면서 그 돈으로 산다더라. 내가 꼴랑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서 살아서야 되겠니? 애 생겼다고 줄이겠다는 말 하려고들랑
난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는 지금 임신 소식 전하는데 그 말이 나와요? 오랫동안 준비한 거 알면서 어떻게 그 말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도 얼른 아이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용돈 줄이라고 하지 말라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취업하고 나서 월급 얼마 받았냐며 꼬치꼬치 캐물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뭐 못 받을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니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해? 남들은 부모한테 못해줘서 안달이라고 하는데 너는 장남이나 된 게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에휴, 됐어.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아이 봐달라는 말 하지도 마. 나는 애 못 봐주는 거 알지? 아, 엄마, 제가 언제 애 봐달라고 했어요? 장남 할 거였으면 예전부터 그러셨어야죠. 지금까지 매번 동생만 챙겼으면서 이제 와서 장남은 뭔데요? 내가 와이프 보기 창피해가지고. 엄마가 말 안 해도 저희 애 엄마한테 안 맡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동안 월급에서 50만 원씩 시댁에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여기에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니 혹시라도 용돈을 줄일까봐 먼저 줄이지 말라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서는 저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창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그 뒤로 시모와의 교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시모는 꼬박꼬박 용돈을 받아갔어요. 시간이 지나 출산일이 다가오고 저는 난산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했고 겨우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죠.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몸 회복도 너무 더뎠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전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고 결국 복직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상의하에 결정한 일이었지만 제가 복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모는 불이 나게 연락이 와서 제 몸 걱정은커녕 회사 얘기를 꺼내셨죠. 너 진짜 회사 그만둔 거 사실이니? 아우, 남들 다 편하게 하는 출산을 왜 너는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휴가 같은 건 연장은 전혀 안 된다고 해? 그래도 너희 회사 대기업인데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 회사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몸이 아픈 사람을 그렇게 내쳐? 다시 한번 잘 얘기해봐. 그래도 출산한 지 꽤 됐으니 출근은 할 수 있지 않니? 어머님, 저 지금 몸 컨디션 너무 안 좋아서 출퇴근도 힘들어요. 저도 되도록이면 복직해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은 무리일 것 같고 아이랑도 좀 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 그런 건 연륜 있는 사람들이랑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도 태어난 마당에 벌이가 줄어들면 되겠니? 어떻게 몸을 갈아서라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네 일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지. 나중에 너 아이 다 키우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지? 그때 되면 다들 할 일 없어서 제대로 된 일도 못하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아깝잖아. 아유, 네가 복을 발로 차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아이야 태어나면 알아서 크는 거고 원래 출산하면 몸 이것저것 아픈 건데 네가 너무 엄살 부리는 거 아니니? 저 며칠 전에도 쓰러졌어요, 어머님. 아직 휴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쉬려고 하는 거고 저도 일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일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병원에서도 꾸준히 봐야 한다고 하는데 제 몸도 정상이 아닌데 복직하면 회사에도 민폐잖아요. 나도 몸이 힘들면 한 번씩 어지럽고 그래. 그런데도 잘 지낸다니까. 아니 다들 너 언제 복직하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하니? 아이 낳고 나서 퇴직했다고 하면 에휴. 그나저나 아들은 이제 용돈 못 준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유지하는 거지? 네가 괜찮다고 조금 아끼겠다고 좀 얘기해보면 안 되겠니? 역시나 시모는 용돈이 줄어들까 걱정돼서 제가 복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아이를 낳고 나서 일을 하지 않으니 시모는 용돈을 받지 않았었는데 제가 복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직을 안 한다고 하니 바로 꺼낸 건 용돈이었죠.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서는 시댁을 뒤엎었고 그 뒤로 시모는 돈에 대한 얘기는 따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부터는 저를 마치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밥을 차려달라고 하거나 집에 택배가 왔는데 제가 가서 받아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소나기가 내리던 날 우산을 안 가져왔다면서 저를 무작정 부르시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집에 있는 게 저였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들어주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마치 언제든지 부려도 되는 하인처럼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시댁 행사에 참석을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본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애는 좀 어때? 어제보다는 좀 괜찮아졌다고 하던데.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참석하면 얼마나 좋아? 오늘 너랑 아이 안 오니까 내가 너무 아쉽더라. 오랜만에 친척들도 모였는데 이럴 때 힘들어도 참석하는 게 예의야. 다들 네 안부 묻던데 애가 아파서 못 왔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쌓이는지 아니? 아, 그래요? 어제보다는 애 컨디션은 좋은데 그래도 아직 밖에 나가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요. 열도 좀 있고 남편이 잘 설명을 했을 텐데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 말 안 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데리고 가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다음에 컨디션 괜찮을 때는 꼭 참석할게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지. 며느리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밖에서 너 커버하느라 바쁜지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집에 있는 애가 애 하나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아픈 거라고 수군거리는데 내가 그거 해명하느라 얼마나 진땀 뺐는데 막말로 아이 컨디션이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 집에서 제대로 먹이면 애가 아플 이유가 있겠니? 시모는 저에게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저를 탓했지만 전 그 말을 듣고선 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각종 전염병이며 몸도 약해 입원도 수십 번은 더 했는데 전업주부였던 시모의 탓이라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떤 일인지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시모가 오히려 절 노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고연봉의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시모는 동서의 직업만 보고서 고연봉을 받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모가 저와 동서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랐고 당연히 시모가 절 무시하니
동서와 시동생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모임이 되면 동서랑 시동생은 항상 늦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모이면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동서랑 서방님이 일 때문에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모이는 시간도 좀 늦추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날짜를 다른 날짜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쁘니까 매번 이렇게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이고 힘들잖아요.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집에만 있는 애가 일찍 만나든지 늦게 만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니? 바쁜 애들한테 시간 조정하자 어쩌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구나. 왜 바쁜 애들한테 그런 사소한 걸로 신경 쓰게 해? 너야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얘네들은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굳이 이 자리에 그렇게 말을 꺼내야 되겠어? 에휴. 형님, 일을 안 하신 지 오래되셔서 그런가? 잘 생각이 안 나시는가 봐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일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 미팅도 있고 이런저런 일 처리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서 다시 또 시간 조정하자고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끝나고 모일지도 모르는데 저희 시간 맞춰서 시간 정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맞아. 우리 둘째가 말 한번 잘하네. 제가 뭘 몰라서 그래. 일 안 한 지도 한참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시간 맞추기 힘든 건지 알긴 하겠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알겠어? 둘째니가 좀 이해해. 동서와 시모는 둘이서 저를 비웃었고 전 단지 동서의 편의를 봐주려고 했던 것 뿐이었지만 마치 이해도 안 해주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전 얼른 모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고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음식을 정리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만 열심히 식기류를 나르고 정리했죠. 동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시모는 불이 나게 와서 동서를 부르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매번 음식 준비도 정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얄미웠지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답답한 건 저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주방으로 왔길래 저는 동서에게 음식물통을 비워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오더니만 제 얼굴에 음식물통을 집어 던졌어요. 아니, 너는 집에서 맨날 놀고 먹으며 뒹굴거리는 애가 애써 시간 내서 온 바쁜 동서한테 이것저것 시켜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작은 애 왜 시켜? 이딴 구저번한 일은 먹고 노는 네가 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대장 노릇하려고 난리야? 너 내가 안 그래도 한번 큰소리 치려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너보다 바쁜 게 네 동서 아니니? 그러면 좀 위해줄 줄도 알고 이해도 해줘야 하는데 하는 거라고는 없는 애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 괜찮아? 어떻게 사람 얼굴에 음식물통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음식물통 던지는 게 어디 있어요?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아까 식사 자리에서 직장인이고 어쩌고 하는 거 들었는데 엄마는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 차별을 해요? 내가 뭔 차별을 했다고 그래? 말 맞다나 네 와이프야 집에서 네 돈 쓰면서 편하게 쉬며 탱자탱자 놀기만 하지. 우리 둘째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시부모 용돈 챙겨줘 살림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너는 알고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맨날 하는 일도 없이 노는 애가 고작 몇 번 시댁에 와서 밥 차린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멋모르는 동서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너야말로 네 와이프가 이러는 걸 그냥 감싸고 도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말은 어디로 들으신 거예요? 와이프가 왜 지금 집에서 놀고 먹어요? 살림하는 것도 장난도 아니고 힘든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와이프 일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해요. 뭐? 그 집에서 일하는 일? 고작 집에서 박스나 접고 테이프나 붙이고 이런 일 하는 거냐? 우리 때도 인형 눈알 붙이면서 하나에 1원, 3원 이렇게 벌었는데 집에서 해봤자 그런 일이나 하지. 밖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둘째네랑 같겠어? 애당초 버는 돈 없이 갑질한 네 와이프 잘못이야. 버는 돈이 많으면 갑질해도 되나요? 어머님 말이 맞다면 저 여기서 이렇게 설거지나 하고 있을 게 아닌데요? 동서, 뭐 하고 있어? 고무장갑 안 끼고. 이제부터 여기 집은 돈 많이 버는 순서로 일할 거니까 여기서는 동서가 바짝 엎드려서 일해야 되겠네. 제 말에 시모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지었고 동서는 너무나 당황해했어요. 사실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나서도 제 적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제가 복직하길 바랐던 상황이라 아쉬워했었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외주로 많이 이용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전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했어요. 처음 아이를 낳고 나서 1, 2년은 고생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업 직장인 못지않게 벌게 되었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저희는 시동생 결혼 자금에 빌려주게 되었어요. 지금 동생네 사는 곳, 거기 누구 건지는 알고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와이프 명의 아파트예요. 그거 엄마 진짜 몰랐어요? 하긴 그거 알면 와이프한테 이렇게 대할 수도 없었겠지. 그렇게 돈 좋아하는 엄마가 재수씨, 아니 아무리 동생이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솔직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고연봉? 참 빚이 그 정도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이 왜 큰애 거라는 거야? 작은 애가 아는 사람한테 분명 싸게 빌렸다고 했는데 내년에 입주할 곳 있다고 하면서 올해만 산다고 한 거 아니었어? 작은 애야,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저번에 우리 앞에서 내년에 입주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 곳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지금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어떡해 해요? 쟤네 돈 모아둔 것도 없고 입주는 무슨 내년에 갈 곳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엄마 생각대로 하자면 지금 여기서 제일 잘난 사람 아마 우리 와이프일 거예요. 전 친정이 여유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정말 알뜰살뜰 돈을 모아 친정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를 마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회사도 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출근이 힘들어지다 보니 전세를 줬던 상황이었죠. 결혼을 할 때에도 그곳에서 신혼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었고 남편 또한 그 집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그간 사치를 부리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였죠. 정신 차리고 1년 바짝 모아 이사를 가라고 저와 남편은 전세 만기가 되어 비어있는 그 아파트를 시동생의 신혼집으로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상황도 알게 되었는데 동서도 마찬가지로
사치에 모아둔 돈 하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는데 시동생은 허세에 찌들어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던 남편과 저는 이 모임으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시동생에게 당장 짐을 빼라고 했고 시동생과 동서는 크게 다투게 되었죠. 나중에 전화 온 동서는 전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형님, 저 생각해보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제 상황 처음부터 아셨으면 애초에 저한테 말을 하셨어야죠. 제가 크게 형님 무시했던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구세요? 저야말로 형님이 제 상황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더 기분 나쁜데. 저희 상황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 1년만 아파트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가족이잖아요. 동서, 상황 판단이 안 돼? 내가 애초에 동선에 도와준 건 가족이라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라면 그렇게 개무시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이 날 무시한다고 동서도 날 무시해도 된다는 법칙이라도 있어? 이거 다 동서가 만든 거야. 모르겠어?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형님, 저희 지금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제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서 어떻게든 전세금은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저희한테 집 빌려줬으면 남편한테만 말할 게 아니라 저한테도 말하셨어야죠. 와, 기가 막힌다. 그럼 내가 집 안 빌려줬으면 동서가 나 무시해도 되니?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동서하는 말꼬라지 보니까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 당장 짐 빼! 저는 절 무시한 동서도 미웠지만 무엇보다 시무한테 더욱 서운했어요. 대기업 그만둘 때부터 절 무시하더니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었던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게 너무 서운했죠. 남편도 제가 서운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 시댁과 연을 바로 끊었습니다. 그간 돈동거리면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한 시모는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했던 시동생네를 모두 끌어안게 생겼습니다. 고연봉인 줄 알았던 동서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일을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사치도 심한데 일에 무척이나 게을렀죠. 거기다가 사치하는 시동생까지 더해지니 경제 능력은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었어요. 이사를 갈 곳을 구하지 못했던 시동생네는 결국 갈 곳이 없어 시댁으로 들어갔고 남편만 가끔씩 시댁에 들리는데 시모와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지 않는 눈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동서가 고연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모는 동서에게 다 맞춰줬지만 동서가 고연봉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시모의 급을 나누는 모시는 동서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장 나가라고 하는 시모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시동생네 사이에서 분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모에게 질려 용돈을 끊어버렸고 당연히 더 이상 용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던 시모는 시동생네외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고생고생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앞으로도 시댁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시댁에서 혹시라도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 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신랑을 만나 일찍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제지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은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 신랑은 저희 부모님 밑에서 일하던 건실한 청년이었고요. 신랑은 어려서 엄청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공부시켜야 되는 남동생, 여동생이 둘이나 있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본인은 일찍 취업을 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자식 같은 마음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챙겨줬고요. 저희 집에 자주 데려와서 밥을 먹이곤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은 자기 자식처럼 챙기는 모습에 저 역시 어른스러운 모습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네요. 처음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 시절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 얼마나 숨어서 연애했는지 지금 떠올려도 애틋한 기억입니다. 그 숨어서 하는 연애는 얼마 가지 못해 부모님께 들키게 됐지만요. 부모님께서는 신랑을 특별하게 아끼고 생각하신 건 맞지만 딸이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 시동생들 뒷바라지나 하며 사는 걸 원하는 부모님은 없으니까요. 계속되는 반대에도 저희는 굳건했어요. 신랑은 저를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죠. 지금처럼 부모님 밑에서 사는 호사는 못 누릴지언정 제 눈에 눈물 빼는 일은 절대 없겠다고 약속하며 저는 그 길로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참 무모했고 사랑밖에 모르던 철없는 시절이었네요. 그렇게 신랑과 도망을 가 약소하게나마 결혼식을 치르고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신랑은 그때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저녁엔 대리운전에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학교를 다니다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지만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어요. 힘들게 살면서 그래도 신랑과 웃으며 지내는 날이 더욱 많아서 좋았네요. 가슴 한켠으론 부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꼭 다시 돌아가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지냈어요. 그로부터 3년 후 시동생과 신우는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니 그나마 저희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때 신랑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죠. 저 역시 신랑을 반대한 부모님 얘기를 꺼내기 미안해서 꾹꾹 눌러 담고 있었는데 신랑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던 부모님은 왜 이제서야 왔냐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신랑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신랑도 안아주었지요. 제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님 반대에 집 나간 딸,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따뜻이 맞아주다니요. 그렇게 저흰 쌓여있던 회포를 풀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부모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께서는 하던 일을 접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제지 공장을 제대로 배워 가업을 잇기를 바라셨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신랑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기술을 제대로 배워 가업을 잇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 가업을 잇기로 결정했습니다. 너희가 그래도 이젠 둘이 잘 살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세방도 제대로 된 걸 배워야 나중에 애도 낳아도 떳떳하지 않겠냐? 내가 자식이 또 누가 있냐? 영희 너밖에 없잖아. 나중엔 다 너 있게 되는 것이니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럼. 영희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 없는 3년 네 아빠랑 나 사는 게 아니었다. 오매불망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라도 아버님 어머님 곁에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일도 열심히 배울게요. 이렇게 가족 상봉은 훈훈하게 되었고 신랑은 직원이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신랑을 도와 일을 했지만 내조에 더 전념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을 하게 되어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딸을 낳으니 부모님은 더 좋아하셨고 저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인생 너무 행복하다 생각했네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 대신 신랑이 회사를 온전히 맡게 되었죠. 어머니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내부에 대해 알긴 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죠. 여보, 이제 당신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야 해. 돌아가신 아빠 대신해서라도 당신이 책임질 게 많을 거야, 아마. 당연하지. 장인어른 못까지 내가 더 잘 이끌어 나갈게. 당신은 옆에서 장모님만 잘 다독여줘.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소. 고마워. 옆에서 내가 도울게. 회사 운영에 관해서 힘든 거 있으면 엄마랑 나한테 언제든지 말해줘. 이제 당신이 가장이야. 신랑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상심이 큰 엄마 옆에서 위로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엄마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무려 고등학교 친구였죠. 뜬금없는 연락에 놀래서 답장을 했죠. 어머, 연미야, 네가 무슨 일이야? 너무 반갑다. 잘 지내고 있었어? 너 결혼했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다 보니.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동창회 한 번을 안 나오니 어쩜? 너무 궁금하다 얘. 잘 지내는 거지? 언제 한번 봐. 그냥 엄마 옆에서 힘이 되드리고 있지 뭐. 그래, 언제 한번 보자. 너무 보고 싶다. 너도 무슨 일은 없고? 난 잘 지내고 있지. 말 나온 김에 내일 어때? 내가 내일 너네 동네에 갈 것 같거든. 이렇게 말 나올 때 봐야지. 그래야 얼른 만나지. 그래 좋아. 내일 나도 딸 유치원 보내고 나면 한결 시간 생기니까 점심쯤 만나서 밥이나 먹자. 점심도 괜찮지? 그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 연미와 당장 내일 보자는 약속을 잡았죠. 연미는 저의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입니다. 같은 반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다. 성인이 되어 자연스레 멀어진 친구였죠. 그렇게 소식이 없이 지내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동창회에서 듣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 연락을 먼저 해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미와의 약속을 잡고 연미를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어머, 너무 반갑다. 어쩜? 더 이뻐졌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신랑은 잘해주고? 아이는 없는 거야? 응? 뭐 그냥. 넌? 어떻게 지내니?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내가 너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그때 그 남자랑은 결혼했다며? 동창회도 한 번을 안 나오고 다들 너 궁금해하는데 이제 좀 동창회 좀 나와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고마워. 응, 나 신랑이랑 잘 살고 있지. 지금은 신랑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가업이어서 일은 계속하고 있어. 엄마도 내가 모시고 있고.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에 쓰여서 같이 있는데 내 마음도 편하고 신랑도 본인 어머니처럼 잘 모시는 거 있지?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까 옆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챙겨주기도 했잖아.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 너희 부모님한테 신세 많이 지었지 남편도. 그래도 너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얘. 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네. 어디 살아 지금은? 여기 동네는 볼일 있어서 잠깐 온 거야? 사실 나 이혼했어. 결혼해서 알고 보니 빚도 많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혼했어 사실.
아, 저런. 내가 괜히 물어봤구나. 난 너 결혼했다는 소식만 듣고. 그럼 지금은 혼자 있는 거야? 혹시 어디 있어? 사실 지금 집 구하고 있긴 해. 그래서 이 동네로 집 좀 알아보러 온 거고. 그래도 이제 혼자니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머, 그랬구나. 그래, 이 동네는 너 어려서부터 지낸 동네니까 좀 낫겠다.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야 낫지 안 그래? 이제 일도 슬슬 알아봐야 하는데 막상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더라고. 격리 자리 하나 나면 좋은데. 점은 그때 마침 저희 공장에 격리 자리를 구한다는 걸 생각해냈죠. 마침 공장엔 격리 직원을 추가로 한 명 더 구인 예정이었는데 학교 다니던 시절 연민은 똘똘했으니 격리 자리를 맡겨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겐 물어보지도 않고 얼른 제안을 했네요. 그것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격리 자리를 제안하자 연민은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수락했어요. 그럼 혹시 우리 공장에서 격리 일 한번 해볼래? 어려운 일은 없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옆에서 보조만 잘해주면 될 거야. 마침 우리가 격리 보조 한 명 구하고 있는데 지금 너가 일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공장은 어때? 어머, 그러니? 어머, 그래도 돼? 사실 안정적인 격리 자리 구하고 있었거든. 나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고. 나야 좋지. 너무 고맙다, 얘.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너 학교 다닐 때도 똘똘해서 아마 잘할 것 같아. 내가 오늘 남편한테 얘기해볼게. 아마 괜찮을 거야. 아, 너무 고맙다,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갚니? 오랜만에 연락해서 일자리까지. 내가 정말 잘 되면 너한테 크게 한 통 낼게. 그렇게 연신 좋아하는 연미를 보니 저조차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말했죠. 오늘 연미라는 친구 만났는데 내 고등학교 동창 말이야. 일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공장에서 격리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어?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일하는데 가까운 사람 엮이면 안 좋은 경우도 많아서. 그래도 우리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치. 우리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냥 상부상조한다 생각하자. 뭐 그렇게 엮일 일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 여보. 신랑의 허락으로 연미는 그렇게 저희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미가 저희 공장에 취직하자 저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날이 많았고요. 오히려 옆에 친구가 있으니 말동무도 하고 못할 말도 상담하며 좋았습니다. 연미도 일을 열심히 해줬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미도 일에 적응을 하였고 신랑도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공장을 제2공장까지 오픈하며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려서부터 맨몸으로 살아온 신랑. 그래도 사업 수완 좋아 친정 부모님 공장까지 사업 확장시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업이 확장된 이후부터 신랑은 저를 공장에 자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확장하기 전엔 제가 간간히 가서 회계 장부도 보고 일에 관련하여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젠 가정에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공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같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딸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못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속상함을 토로했네요. 엄마, 이제 이 서방이 공장 일보다는 가정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하네. 이게 맞는 걸까? 그래도 아빠가 하셨던 건데. 그래도 이 서방이 사업 수완이 좋아. 사업도 확장시키고 너 위해서 지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 말한 거 아닐까? 그치. 그 사람이 당연히 나 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젠 내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들려서 속상하네. 괜한 마음인가? 에휴, 좋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서방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일도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나한테도 잘하는 거 봐라. 너네 결혼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게 난 이서방 볼 때마다 미안해. 우리 딸 고생할까 봐 그랬던 건데 좋게 좋게 시켜줄걸. 에이, 엄마는 무슨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서방도 엄마 아빠 마음 알았을 거야. 에휴, 괜히 얘기했다. 나 위해서 한 얘긴데. 그래, 무조건적으로 믿어줘. 이서방 같은 사람 없다, 요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지금은 너 잘 사니까.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나니 신랑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느끼고 신랑을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내조에 전념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공장 일은 뒤로 한 채 딸 교육에 전념하는데 오래 일하던 경리가 그만둔다며 저에게 밥 한 번 사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적 멤버이기도 하고 연미 선임으로 있던 분인지라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마음이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설득하려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은 손 뗀 지 오래지만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직원이니까요. 어머, 그만둔다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무슨 사정이 생겼나요? 회사도 점점 커지고 우리는 꼭 윤전 씨가 필요한데. 아, 사모님한테 죄송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어. 그만두기 전에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윤정 씨가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사람이 아닌데 혹시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신연민 씨 얼마나 믿으세요? 아니, 사장님은요? 사모님 일에 손 떼지 마시고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돌아가신 전 사장님이 편하게 눈을 감으실 테니까요. 지금 회사 그 두 사람이 멋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으로 바꾸고 회계장부도 엉망이고요. 법인 지출도 이유 없이 많아졌어요. 회사 규모가 커졌다곤 하지만 그 정도 법인 지출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사모님이 적극 신경 쓰세요. 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그러니까 윤정 씨 말은 지금 우리 그이랑 연미랑 둘이서 짜고 회사를 자기네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둘이 무슨 사이인데 둘이 그러죠? 다른 직원들은 뭐하고, 아니, 윤정 씨는요? 저 역시도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대상 중 하나죠. 왜냐면 돌아가신 사장님과 가까웠고 사모님이랑도 가까우니까요. 아마 저도 제가 그만두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당할 수 있기에 제가 먼저 그만두는 겁니다. 사모님, 꼭 회사 지키셔야 해요. 알겠죠? 그게 돌아가신 사장님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이 공장이야말로 돌아가신 사장님의 혼이 담긴 것 아니겠어요? 아, 지금 뭐가 뭔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윤정 씨, 일단 모른 척 해주세요. 오늘 저 만난 것도요. 제가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던 회사를 신랑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아있던 직원들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마음에 드는 직원으로 교체 중이라니요. 그리고 연미랑은 무슨 사이길래 둘이 그러는지 집에 와 딸아이 자는 모습을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믿고 살았던 신랑이 제가 알던 신랑이 맞나 싶었죠. 그래서 저에게 공장에는 나오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싶어 많이 허탈했네요. 지금부터 연미와 신랑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 했죠. 일단 신랑에게 비밀로 하고 신랑의 행동 하나하나 추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출근하는 신랑을 뒤쫓아 다녔죠. 역시 윤정 씨 말대로 연미랑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마 꽤 깊어 보이는 사이 같았고요. 밥도 둘이만 따로 나가 먹으러 다니고 밥 먹고 나왔을 때 팔짱 끼는 모습하며 그냥 연인 사이라고 해도 믿을 뻔했네요.
믿었던 신랑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의 바람이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신랑만 믿고 있는 친정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회사에 뛰어들어야겠다고 다짐하였어요.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신랑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온 신랑에게 공장 일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신랑은 아무렇지도 않은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제 몸에 소름이 끼치는 순간이었어요. 나왔어. 장모님, 저 왔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공부 열심히 했나? 아휴, 힘들다. 오늘은 바빠서 그런지 더 지치네. 왔어? 밥은 먹었고? 일단 씻고 밥부터 먹자. 할 얘기도 있고. 아참, 윤정씨 그만둔다고 하던데 자기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윤정 씨가 그래? 그만둔다고는 하더라고, 참. 아니, 나야 모르지, 뭐. 나이도 있고 본인 회사도 아니니 다들 열정 없는 거 아니겠소? 영미 씨가 있으니 그래도 회사는 괜찮을 거야. 자기 친구 일 하나는 정말 잘하거든. 자기도 너무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윤정 씨는 아빠가 계셨을 때부터 믿고 맡겼던 직원인데. 그래서 말인데 회사 일 다시 시작할까 해? 뭐? 아니, 정민이 교육은 어쩌고. 이제 고학년 되면 더 엄마 손이 필요할 텐데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난 당신이 정민이 교육에 힘썼으면 좋겠는데. 장모님도 예전 같지 않잖아.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고 자기는 가정을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귀엽고 말리더군요. 딸아이 교육과 요즘 부쩍 쇠약해진 엄마의 건강관리를 위해서요. 이쯤 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기 왜 이렇게 내가 회사 나가는 거 말리는 거야? 나한테 비밀 생긴 거 아니지? 자기가 이렇게까지 날 말리니까 의심스럽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이 내조에도 전념하라는 말이지. 지금 회사 확장에 내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 줄 알아? 아무튼 난 나갈 거야. 회사 윤정 씨도 그만둔 마당에 우리 아빠 회사인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겠어. 신랑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못 나오게 하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결국 엄마에겐 당분간 딸아이를 집에서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나가니 연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일만 하더군요. 일단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건가 싶었죠. 남편과 연미 사이는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불륜까지는 들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몸바쳐 일한 남편, 한 번쯤 눈 감아주고 싶었던 마음과 우리 딸,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나 혼자 넘어가자라고 생각했네요. 정말 미련하고 미련한 짓이었지만요. 이제 회사의 모든 보고들을 저에게 먼저 컨펌받고 사장에게 들어가는 수순이다 보니 남편도 어쩌지 못했어요. 연미는 나날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 우리 남편이랑 바람을 피다니 그래놓고 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붙여왔죠. 영희야, 요즘 안 피곤하니? 넌 니네 딸도 신경 써야 하고 어머님도 요새 몸이 안 좋으시다며 회사 나와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이제 정민이도 고학년이고 엄마도 혼자서 밥을 잘 차려 드셔. 내가 이제 회사를 신경 써야지. 아빠 회사인데. 아, 그래? 그래도 네 신랑 아니었음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겠니? 옆에서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 이가 부득부득 갈렸죠. 내 남편 자랑을 자기가 하는 꼴이라니. 모든 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화가 났지만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몇몇 구석에서 허위로 처리된 영수증이며 법인 지출 사항을 다 모아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연미에게 월급이 말도 안 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돈적인 부분도 엮여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조용히 정리를 하라고 해야 하나? 아님 지금처럼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야 하나 싶었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가고 있었을 즈음 회사의 윤정 씨를 복직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나보다 회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윤정 씨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비춰 강력하게 복직시켰죠. 그래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지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엎친 데 덮친 격 제가 돌보지 못한 걸까요? 혼자 남으신 엄마가 요즘 통밥을 못 드셔서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니요. 정말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엄마마저 췌장암 말기라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계신 엄마를 소홀히 해서 벌을 받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너무 흐르는데 엄마는 울지 말라고 다독이시더군요. 그래도 이 세상 이 서방이 있어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 이 서방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엄마인데 이 서방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다고 하니 더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전 다시 회사보다 집안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옳다구나 싶어 제가 가정에 집중하게 되자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과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요. 그래도 엄마가 지금 중요하니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윤정 씨를 회사에 두고 회사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 친정엄마는 병원에서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 감던 그 순간까지 사위는 바쁘다는 핑계로 임종도 지키지 못하였죠. 엄마를 보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렸으니 되었다 싶었죠. 뭐가 중요할까 생각도 하고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끝마치고 발이 나는 날 화장터에 가기 위해 전 제일 먼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앞에서 남편과 연미가 오더군요. 그때까지 그들은 제가 버스에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둘은 아무도 없는 것을 살피고는 새끼손가락 걸고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제 약속하는 거다. 사망보험금이랑 또 회사 지분이랑 하면 이게 얼마야? 자기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다 왔다. 자, 약속. 애엄마 모르게 빼돌린 거라 장모 사망보험금이랑 다 내 통장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 돈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망보험금도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아니거든. 얼마나 나를 믿는데. 영희한테 미안하지만 내 인생 자기를 만난 게 큰 축복이야. 아, 정말. 어머님 고맙습니다. 눈 감아주셔서요. 자기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야. 얼마나 갑갑한데 그 집구석. 아주 공주처럼 자라서 사는 내내 숨 막혔다고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정다감하고 저희 부모님을 살뜰히 생각했던 남편이 저런 얼굴이었다니 이가 갈렸습니다. 이제 눈 감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생 내가 믿고 살았던 남자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다독여주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네요. 알고 보니 남편이 빼돌린 재산이랑 엄마 사망보험금까지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저에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까지 전부 상담하고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회사 지분은 저에게 더 많이 있어 이건 변호사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동안 횡령한 금액이랑 사망보험금 반환 여부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천천히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회사엔 믿을 만한 윤정 씨가 있었고 기꺼이 이혼을 한다면 증언을 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윤정 씨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제일 아끼던 직원이기도 했고 그런 윤정 씨는 사장님을 생각해서라도 꼭 제 편이 돼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네요. 남편과 친구가 나누는 문자 상당 부분 횡령 금액이 친구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토대로 불륜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어요. 어느덧 다 모아지기 시작했을 때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을게. 눈 감으려고도 했고 이혼해 보려고도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당신이 지금 내 친구랑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서 회사 돈을 횡령해? 제정신이야? 넌 이제 정민이 아빠도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 알겠어? 이혼해. 너 지금까지 내 뒷조사 하고 다녔냐? 증거 있어? 너 그거 정신병이야. 바람이니 뭐니 네 친구랑 내가 같이 일하니까 그런 망상이 들렸나 본데 지금 네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제 너 갈 데는 있고? 정신은 당신이 차려야지. 그동안 모은 증거들 그리고 횡령한 부분 다 있어. 이미 변호사 제출 끝났고 곧 압수수색도 들어올 거야. 당신에 대해서 합의 없어. 우리 아빠가 애써 만든 회사 이렇게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 나 용서 절대 안 해. 알겠어? 내가 키운 회사야, 알아? 내 회사라고. 니네 아빠 엄마 그늘에서 벗어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아빠 회사라는 거야? 그래. 당신이 그런 인성인 거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뭘 보고 자랐겠어. 당신은 기다려. 이제 당신 무너뜨릴 테니까 두고 봐. 그리고 전 친구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친구는 상간녀 소송을 듣자마자 저희 집에 찾아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네 남편 숨쉬게 해준 게 누군데? 그리고 너도 알았다며? 이제 와서 왜 소송 거는 건데? 내가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줘서 이만큼 큰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회사를 꼴꺽 지가 삼키려고 해? 아주 웃기는 짬뽕 아니야? 당장 취소해, 소송. 개념이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없는 거야? 야, 너 상간녀야. 이게 어디에서 훈계질이야? 나 충분히 참고 있으니 그만해. 참나. 네가 뭘 참아. 웃겨 정말. 넌 네가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재수 없었는지 모르지?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소송이야. 신랑과 친구의 배째라는 식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했으나 참지 못하고 친구를 작살내 놨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나와 저를 주체할 수 없었네요. 저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파워가 있는지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가 반격을 했지만 팔이긴 저를 못 당했어요. 합의는 상간녀 소송으로 대신할게. 소송 취하할게. 너 얻어터진 거 합의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 내 눈에 띄지 마. 알겠어? 남편은 너 가져라. 이제 어디 그지들끼리 손가락 빨고 잘 살아봐.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웃겨 정말. 그리곤 나왔습니다. 뒤이어 친구는 악을 써댔지만 전 속은 시원했네요. 상간녀 소송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반쯤 패놓고 나니 심장은 뻥 뚫렸습니다. 변호사님께도 말하니 너무 위험했다고 하시며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저는 아직 길고 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의 승소는 제가 확정이어서 마음은 편하네요. 회사는 지분이 훨씬 많은 제가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나가 저와 소송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서였죠. 다행히 친정 아빠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회사라 회사가 커졌어도 제 소유라고 변호사님이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일하던 공이 있어 아마 재산 분할은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도 남편과 끝을 내고 보니 한편으론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딸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친정엄마 사망보험금까지 뺏길 뻔했다는 것이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사 보험금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에겐 좋은 아빠였기에 간혹 2주에 한 번꼴로 만나게 해주고 있는데 딸도 아빠를 만나기 싫어해서 요즘 고민입니다. 아마 남편에게 가장 최고의 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벌이겠죠. 이젠 혼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 아빠 살아계셨을 적 같이 일했던 분들도 대부분 복직을 시켜서 같이 힘을 모아 헤쳐나가고 있어요. 아빠가 워낙 인간적이었던 분이시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네요. 이제 혼자서도 잘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세상에 부모님 빼고는 믿을 사람 없다는 것을 몸소 깨우치고 살아가고 있네요. 눈 내리는 오늘 제 얘기를 할 데가 없어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 보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현재 법적인 절차 진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제 입장이시라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임신 39주였고 출산을 앞둔 시기라 몸도 무거운 상태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고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수화기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리를 옮기길래 무슨 일인지 싶어 뒤를 밟아 통화 내용을 엿듣는 순간 저 또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김장 준비 때문에 저희가 시댁으로 내려와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산 시기가 다가온 만큼 최대한 몸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주말이고 산부인과에서 40주 꽉 채워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며 서둘러 와주길 바라셨어요. 남편은 당연히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화를 내면서 거절을 했지만 시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동생 내외도 온다며 크게 어려운 일들은 시키지 않겠다고 바람이나 쐴 겸 와서 쉬다 가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뒤에 전화를 끊어 버렸네요. 시모의 성격은 직설적이고 한번 정한 결정은 절대 꺾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만 했어요. 뒷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다혈질을 가지고 계셔서 괜히 심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한번 다녀오는 게 오히려 불화를 만드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에 가야만 했고 3시간을 달려 도착을 하니 벌써 마당에는 시모가 김장 준비에 한창이셨어요. 눈앞에 쌓여있는 배추들을 보니 앞이 캄캄했고 주말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시모는 저희를 보자마자 서둘러 환복하고 밖으로 나오길 재촉하셨네요. 작은 방에 너희들이 입을 옷 준비해 놨으니까 퍼뜩 갈아입고 나오거라. 오늘 내일 이틀간 다 끝내려면 시간이 없다. 작은 애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선 일손 도와주고 있었다. 도원아, 너희 형 왔다. 퍼뜩 나와서 엄마가 시킨 것 좀 해라. 엄마는 지금 저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이 사람 임신 39주이고 곧 출산한다고요. 그걸 내가 모르니?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서둘러 끝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많이 도와주면 되잖아. 형수님 오셨어요? 배가 많이 부르셨네요. 우리도 좀 전에 왔어요. 저희는 시장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김장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재료를 좀 더 사야 해서 후딱 다녀오도록 할게요. 그럼 형도 고생 좀 해줘. 한 2시간 뒤에 올 거야. 시동생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손을 도왔다는데 제가 봤을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보였어요. 시모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부랴부랴 나온 듯 보였죠. 옷도 환복하지 않았고 그냥 놀러 온 듯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동서도 임신을 한 상태라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온 상황이었어요. 6개월 정도 되었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시동생 내외를 좀 더 챙겨주는 느낌을 받았었지만 티날 만큼 차별하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크게 서운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모는 제 마음에 송곳을 찌르셨어요. 시동생 내외는 식재료를 사려고 시장으로 급하게 출발했고 저희 부부는 시모가 준비해준 옷으로 환복한 뒤에 마당으로 나와 시모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만삭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곤 그냥 옆에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선반 위에 수북이 쌓여있는 식재료들을 전부 다 올려 놓으셨습니다. 만삭이다 보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하는 게 아무래도 덜 무리가 올 거다. 너는 그래도 딸이라서 만삭인데도 배가 많이 부른 게 아니지. 막내 며느리는 6개월인데도 아들이라 벌써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와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여기 서서 시애미가 선반에 올려주는 식재료들 전부 다듬고 있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 좋을 거야. 어때? 괜찮지? 엄마는 지금 무슨 말이 듣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재수 씨는 임신 6개월밖에 안 되었고 이 사람은 이제 곧 오늘 내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반에 쌓여놓은 식재료 전부를 다듬으라고요? 야채를 부피가 커서 그러는 거지. 하다 보면 금방 한다니까. 그게 무리할 만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잔말 말고 어서 움직이도록 해라. 입 털고 있을 시간에 벌써 몇 개는 다듬었겠다. 아들 너는 배추 다듬어서 전부 다 이리 가져와라. 서둘러 배추 절여놔야 내일 김장을 끝낼 수가 있다고. 매년 하는 건데 할 때마다 투덜거리지 말고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꼭 하시니까 저는 그게 불만인 것뿐이에요. 이 사람 출산하고 명절날 다가오면 그때는 또 무슨 일 시키시려고요? 음식 만들라고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할 거잖아요. 매년마다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김치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명절 음식은 시장에서도 많이 파니까 편하게 쉬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사서 먹는 게 만들어 먹는 거랑 비교가 되니? 들어가는 정성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태까지 엄마는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 많은 것들을 혼자서 해왔어. 그때는 한 번도 주둥이 놀린 적 없었으면서 자기 와이프 생겼다고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사서 먹겠다고? 잔말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토달면 혼날 줄 알아?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이셨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결국 남편은 더 이상의 상황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일을 시키신 뒤에 저희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식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시장에 있는 시동생 내외가 일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일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동서와 통화하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김장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닌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도와주려고 배추를 급하게 다듬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시모와 동서와의 통화를 잘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모는 동서와 통화를 끝낸 뒤 또 다른 지인들께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자 너무 오래 서서 일을 했는지 뱃속의 아이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오면서 아랫배에 반복적인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진통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잠깐 쉬려고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는데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의자에 앉으려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통화를 멈추시곤 저에게 쉴 틈 없다며 서둘러 일을 빨리 마무리하길 원하셨어요. 의자에 엉덩이 한번 붙여보려 해도 시모가 하도 눈치를 줘서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나 식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그제서야 시동생 내외가 시장에서 볼일을 본 뒤에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식재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시동생 한쪽 손에 검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아무리 살펴봐도 사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간 시동생은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건네받은 뒤 봉지 안의 내용물을 살펴보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했네요. 지금 이게 뭐야? 너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 사러 간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달랑 호떡 몇 개 사가지고 온 거야? 당연히 엄마가 시키는 거 전부 다 하고 왔지. 내가 힘들게 뭐하러 가지고 와? 배달시키면 되는 건데. 그리고 호떡은 형이랑 형수님 고생하니까 사가지고 온 거야. 우리도 시장에서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사람 다리 좀 보라고. 배가 워낙 무거워서 퉁퉁 부었다고. 생각해서 사왔는데 정말 너무하네. 내가 이래서 형이랑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주버님, 저희도 어머님이 시키는 거 하고 오느라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고생하시고 계셨을까봐 당이라도 충전해 드리려고 호떡 사가지고 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였잖아요. 저도 이 사람만큼 서운하네요. 동서는 투덜거리면서 불만을 꺼내기 시작하자 시모가 고생했다고 시동생 내외에게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를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저희는 그 순간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고 남편은 결국 화가 치밀어 올라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작정 시동생 내외를 집으로 들여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동생 내외에게 당장 일손을 거들라고 얘기했지만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옷만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안 좋은 표정을 보이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선반 위로 올려놓았는데 잘못 올려놓으면서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전부 쏟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를 주워들었고 시동생 내외는 저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동서,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 시장에서 지금까지 뭘 하다 왔는지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네. 우리한테 왜 미안해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 시장을 시내까지 다녀왔나 봐. 둘이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고 온 거야? 뭔데 그래? 이거 뭐야? 너 지금 시장에서 장 본 거 아니었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너는 지금 재수 씨랑 극장에서 영화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외출복으로 입고 있었던 거였고?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아주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영화를 본 건 다 태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화생활을 즐겨야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저희 즐겁자고 극장 가서 영화 봤겠어요? 저희 후딱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럼 극장에 가서 영화 본 게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야? 동서가 보고 싶은 영화라서 본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양수가 있어서 소리가 더 크게 울린다는 말도 있던데. 그만큼 극장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이번에 개봉한 영화를 보고 싶어서 계획한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애들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한 걸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동생들 영화 한 편 보고 오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럼 엄마는 이 사람이 잠깐 앉아서 쉬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으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걸고 넘어가면 또다시 큰 싸움 날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잠깐 자리에 앉겠다는 거 그것조차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쉴 시간 없다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수 씨는 영화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차별 대우 아닌가요? 이 사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죠. 일을 시키셔도 공평하게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조율을 해주셔야지. 누구는 영화 보고 오고 누구는 마당에서 아침부터 하고 싶지도 않은 김장김치 담그겠다고 밖에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안 난장판으로 만들기 전에 너랑 재수씨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도록 해. 한 번만 더 내 말에 불만 가지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말 똑똑히 새겨들어. 알겠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은 결혼 이후 처음 봤었어요. 그만큼 시모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도 아들의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는 모습에 당황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남편의 말대로 급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일을 했던 저 대신 동서가 선반에 올려져 있는 식재료들을 다듬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남아있던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누울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지만 저도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했던 상태라 더 이상 시모의 눈치를 볼 수 없었고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해야 했어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침대에 누워 충분히 쉬고 있는 동안 남편은 괜한 말 나오는 거 듣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 김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같이 도와주고 있었네요. 그렇게 그날 해야 될 일을 늦은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침묵을 유지한 채 저녁 식사를 마무리한 뒤에 각자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늦은 시간에 시모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더니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대충 상황을 알고 있는 듯 궁금해하는 저에게 시모의 행동에 대해 알려주었고, 남편의 말에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어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모는 동네 분들 중 한 명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지내시는 걸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시부의 친구분께서 자주 집에 놀러 오셨었다며 분명 재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임에도 시모가 재혼을 섣불리 하지 못한 건 남편의 반대가 꽤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시부 외에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고 아침이 밝자마자 저희 모두를 깨우셨네요. 시모는 아침부터 절여진 배추를 씻어내시며 저희가 빨리 움직여주길 재촉하고 계셨어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아침을 먹기도 전에 절여진 배추를 서둘러 세척해야 된다고 가족 모두가 달려들어 끝낸 뒤 아침 식사를 해결하길 원하셨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 모두가 힘을 모아 절여진 배추를 씻었고 저는 씻은 배추를 남편에게 건네받아 쌓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회사에 일이 생겼는지 급하게 서둘러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회사까지 차로 3시간을 달려야 하는데 왕복 6시간을 차에 있어야 하고 일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 남편도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급한 일이라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남편은 회사로 출근해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저를 데려갈까봐 회사에 가봐야겠다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를 잘 케어해 주겠다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셨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면서 서둘러 회사로 출근하라는 듯 등 떠미셨네요. 어차피 김장김치도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회사 일을 해결하고 조심히 다녀오라며 남편을 보내줘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 혼자 남겨진 상태가 되자 시모는 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믿고 어제 몇 시간 동안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있더라.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쉬고 나와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영화 한 편 봤다고 그만큼 보상받으려는 너의 그 고약한 심보가 집안 분위기를 얼마나 안 좋게 만들었는지 알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모자지간에 금이나 가게 만들고 너 때문에 내 속이 얼마나 검게 타버렸는지 아니? 어머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삭인 며느리한테 누가 김장을 시켜요? 지금 상황들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서로 웃으면서 분위기 만들 수 있었던 걸 너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내 말이 틀렸니? 나는 네가 괘씸해서 함께 아침 먹을 생각 없으니까 우리 다 먹고 난 뒤에 혼자 들어가서 끼니 해결하도록 해라. 너 시애미 성격 알지? 다른 날 같았으면 뼈도 못 추렸어. 뱃속의 아이가 너를 구해줬다고 생각하거라. 막내야, 우리는 가서 아침 먹고 나오자꾸나. 너는 오늘 막내 며느리 가족 김장까지 맡아서 하도록 해라. 어제 쉬었던 만큼 추가적인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애미처럼 마음 넓은 사람이 어디 있니? 곧다고 움직이거라.
저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김장김치 가져가고 싶은데요. 형님이 만들어준 건 솔직히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제가 가져가는 김치는 제대로 만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일 때문에 저한테 앙심을 품고 계시잖아요. 무서워서 어머님 댁에 오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 줄 아세요? 어머님, 손주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저희 얼른 들어가서 아침 먹어요. 남편이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시모는 저를 찬밥으로 대하셨어요. 온갖 상처되는 말을 전부 다 쏟아내신 뒤 시동생 내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 혼자 마당에 남겨지자 시모의 행동이 너무 서럽게 다가왔고 차라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면서 시댁에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짐 싸서 나오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대문에서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개를 돌려 대문 밖을 바라보니 시모를 찾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회사로 출근한 건 어떻게 아셨는지 시모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저보고 대신 좀 불러달라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주방으로 들어가니 시모와 시동생 내외가 서로 웃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시모는 김장 준비하지 않고 왜 들어왔냐며 큰소리 치시더니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쏟아 부으셨어요.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한 채 밖에 어느 분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해드린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신 다음 몸 상태를 살피시곤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네요. 저는 짐을 싸서 거실로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문 앞에 반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반지여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열려있는 시모의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걸 발견할 수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주워든 뒤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거실로 힘겹게 걸어 나오자 비명 소리에 급하게 달려온 시동생 내외는 무슨 일이냐며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따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마당에서 깔깔거리며 남자분과 웃고 떠들면서 김장을 하고 있는 시모를 향해 걸어갔네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본 시모는 가식적인 얼굴로 활짝 웃어 보이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말에 시모 앞에 있는 고무대야에 제가 들고 있던 자개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자개함이 왜 시모의 방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았네요. 왜 이 자개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건 어머님께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댄 건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닌가요? 네가 이걸 어떻게 알고 찾은 거니? 나는 그냥 아주 잠깐 착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빌린 것 뿐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었어. 그런데 잠깐만, 너 지금 시애미를 도둑 취급하는 거니? 너랑 내가 가족이면 빌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왜 들어가셨는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보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자기함 가져가려고 열쇠를 찾은 거였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숨기고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장 귀걸이랑 목걸이 자기함에 도로 넣어두세요. 그리고 반지 한 짝은 또 어디 갔어요? 거실에 떨어뜨린 반지 하나는 찾았는데 나머지 반지는 어디 갔냐고요? 제일 중요한 옷반지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세요?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건 잊어버렸는데. 가져오다가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 그때 어디로 굴러갔는지 잊어버렸다. 그건 시애미가 나중에 하나 따로 사서 주마. 옷반지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잖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 이거 안 나? 지금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나 본데 어떻게 우리 엄마 납골당에 보관되어 있던 자기암을 훔쳐서 가져올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엄마가 그동안 아끼시던 금품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욕심이 났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납골당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암을 엄마가 가지고 왔다니? 지금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남편은 회사 일정이 취소가 되었다며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였고 충격적인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제일 아끼셨던 자개암 안에 여러 가지 금품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같이 납골당에 보관해 두었었고 시모가 자개암 안에 있던 금품을 보고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을 때 납골당 보관한 열쇠를 유심히 지켜보셨는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 들어와 열쇠를 찾으셨고 혼자 몰래 가셔서 자기암을 빼오신 거였네요. 그런데 하필 엄마가 제일 아끼시던 옷반지를 자기암에서 떨어뜨리면서 잃어버리시는 바람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엄마한테 옷반지를 선물해 주셨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행복하셨는지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옷반지를 손에서 빼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물건을 시모의 욕심 때문에 잘 보관되어 있던 옷반지를 잃어버리고 만 거였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많이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에 시모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분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돌아가셨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네요. 하지만 저는 시모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강하게 내리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모는 어차피 세상 떠난 사람의 물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보단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절도죄는 징역 6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저는 엄마가 아끼던 반지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에 벌금형으로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징역을 원하고 있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고 하네요. 남편은 두 번 다시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며 인연을 끊었고 어제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가 가지고 있던 금품도 시모의 방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돼서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모를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시모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